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SL그룹은 누가 봐도 성공의 상징이었다. 유리로 둘러싸인 32층 건물, 로비에는 최신식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고 매일 아침 고급 수입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줄지어 들어섰다. 이곳은 엘리트만이 살아남는 전쟁터이자 능력과 학벌이 곧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냉혹한 무대였다. 그러나 이 화려함의 이면에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유지은, 올해 60, SL그룹의 야간 청소 노동자였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첫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아침 7시까지 30층부터 로비까지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화장실을 살핀 뒤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 그녀는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인사도 받지 못했다. 어떤 날은 사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속에 자신을 조롱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음을 느꼈지만 모른 척해야 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회색이었고 그 회색은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감추는 색 같았다. 그날 아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지윤은 30층 임원 전용 구락복도를 닦고 있었다. 모처럼 깨끗하게 광을 낸 바닥에 갑작스러운 구두 굽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강한 힘으로 등 뒤에서 부딪혔다. 이봐요. 눈 좀 뜨고 다녀요. 지금 중요한 미팅 가는 길인데. 장민석 대표이사, SL그룹의 최고 권력자이자 직원들 사이에선 완벽주의자로 청소직원들 사이에선 갑질이 아이콘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유지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예, 꼭 출근 시간에 바닥을 닦고 있어.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그는 혀를 차며 자신의 고급 양복 자켓을 쓸어내렸다. 이어폰으로 통화를 이어가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유지윤은 그 자리에 조용히 웅크려 앉아 넘어질 뻔한 청소 도구함을 일으켰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걸레를 지었다. 복도 한편 누군가가 작게 웃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익숙했다. 무시당하는 것, 존재감 없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작은 틈이 벌어진 듯한 느낌. 눈으로는 걸레질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파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바닥에 먼지가 아닌 공기 속의 긴장감이었다. 몇 시간 뒤 2층 로비가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워졌다. 유지윤은 엘리베이터 악쓰레기통을 비우다가 흘깃 로비 쪽을 바라보았다. 우체국 직원이 도톰한 국제 우편물을 들고 있었고 김 비서가 그것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30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20분쯤 뒤 엘리베이터 문이 벌컥 열리고 장민석 대표가 복도로 뛰쳐나왔다. 말이 안 돼. 이게 뭔데 아무도 못 읽어. 지금 당장 번역사 섭외해. 그의 일침은 층계를 타고 건물 전체로 울려 퍼졌다. 유지윤은 청소도구함을 끌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제 막 시작된 소용돌이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흔들렸다. 이날 이 건물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의 운명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30층 임원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장민석 대표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펼쳤다. 두꺼운 종이 묶음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라틴 문자 같기도 했지만 단어의 구조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문장마다 낯선 억양이 떠오를 것 같은 철자들이 이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대체?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다. 서류 하단에는 분명히 숫자가 있었다. 1200만 유로. 그리고 날짜. 오늘 날짜와 함께 붉은 잉크로 표시된 마감 시간. 김 비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장님, 발신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현지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문서로 보입니다. 헝가리. 장민석은 비웃듯 웃었다. 우리가 헝가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걸 보내. 그러나 그는 웃음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서류의 형식은 장난이나 사기가 아니었다. 공증도장, 법률 용어, 그리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재산 내역. 그의 이마에 라른 땀줄기가 맺혔다. 번역 가능한 사람, 지금 당장 불러.
그의 목소리는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다. 김비서는 즉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 번역회사, 대학 교수, 국제법무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헝가리어 전문 번역가는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문서는 최소 이틀은 필요합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시계 초침 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장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강남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만약 이 문서가 진짜라면, 만약 이 기한을 놓친다면, 그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숫자와 함께 적힌 그의 이름. 장민석. 정확한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 우런 일이 없었다. 이거 나한테 온 거야. 그는 낮게 말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장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상속 관련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민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읽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회의실 밖,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해외 문서, 거액의 금액, 촉박한 시간. 직원들은 각자 모니터를 보며 번역기를 돌려보았지만 화면에는 의미 없는 단어 조각들만 쏟아져 나왔다. 그때 장민석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다 들었을 거야. 지금 이 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시선이 사무실 전체를 훑었다. 오늘 안에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주는 사람한테 내 월급을 주겠다. 5천만 원이다. 순간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그 돈이면 헝가리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오늘 안 해요. 불가능하죠. 장민석은 묻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지금 웃을 상황 아니야.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가벼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위기라기보다 해프닝처럼 소비하고 있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유지윤은 복도 한편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고 회의실 문틈으로 흘러나온 말들을 모두 들었다. 헝가리, 법률 문서, 상속, 마감 시간. 그 단어들은 그녀의 기억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렸다. 오래전 그녀가 아직 강단에 서 있던 시절, 분필을 들고 낯선 언어의 문법을 설명하던 시간들. 부다페스트의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법률 서적의 냄새. 유지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빨라지고 있었다.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일을 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문장들이 또렷이 떠오르고 있었다. 방금 들은 그 문서의 형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졌다. 시간은 오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그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오후 3시를 넘기자 SL그룹 사무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오전의 소란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고 웃음 섞인 농담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회의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장민석 대표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아직도 안 됐어. 김비서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네, 사장님. 서울 쪽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 대구 쪽 대학에도 연락해 봤는데 오늘 안에는. 말끝이 흐려졌다. 대답을 들은 장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사무실 안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다.
진짜 상속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던데. 헝가리면 유럽 쪽이잖아. 그래도 청소 아주머니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누군가 웃으며 말했고 다른 누군가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방향은 언제나 아래를 향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말에도 반응이 없을 거라 믿는 대상. 유지은은 그 말들을 모두 들었다. 복도 한쪽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귀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히 박혔다. 청소 아주머니가 무슨 그 말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들은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라기보다는 오래 눌려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한 문장이었다. 아까 회의실에서 장민석이 흔들며 들고 있던 문서의 첫 줄, 헝가리어 특유의 어순과 격변화. 그것은 분명 상속 통지서의 전형적인 시작이었다. Nemzetközi öröklési értesítés. 그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유지윤은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지금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비웃음, 조롱,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 그녀는 그런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오후 4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장민석이 나왔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섰다. 시간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 문서 오늘 안에 처리 못하면 끝이야. 장난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한다.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민석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의 시선은 모니터, 바닥, 혹은 서로를 향해 흩어졌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낮고 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초 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류지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조금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 오늘 개그가 많네. 사장님, 이건 좀 새로운 접근이네요. 아주머니, 헝가리어 학원 다니셨어요. 웃음은 거칠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장민석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이 상황이 농담처럼 보여요. 유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몇몇 직원들의 웃음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늘 바닥을 향하던 시선이 지금은 정면을 보고 있었다. 문서를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장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회의실 안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좋아. 그는 문서를 집어들고 유지은 앞으로 내밀었다. 어디 한번 봐요. 대신 이게 장난이면. 말끝을 흐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유지은은 문서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공기가 멈췄다. 그녀의 발음은 정확했고 억양은 자연스러웠다. 누군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언어를 사용해 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장민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계속 읽어봐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다. 유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서를 더 깊이 읽어 내려갔다. 이제
이 건물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유지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향해 웃음을 던지던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언어는 분명히 헝가리어였다. 억지로 외운 발음도 번역기를 읽는 어색함도 아니었다. 자연스럽고 정확했다. 그러나 침묵은 곧 다른 형태의 소란으로 바뀌었다. 잠깐만요. 마케팅팀의 최영우가 손을 들며 말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그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민석도 시선을 유지윤에게서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속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라는 보장은 없죠. 유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문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 조항 하나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최영우가 웃음을 섞어 말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혹시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내용을 알려줬다든가.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굳었다.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벽이 서서히 그녀 앞에 세워지고 있었다. 지금 이 문서, 사장님만 보셨잖아요. 최영호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말보다 시선이 더 노골적이었다. 유지윤은 문서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준비된 침착함이 있었다. 의심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라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일부러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유지윤은 장민석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이 문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상속 통지서입니다. 그녀가 대신 말했다. 회의실 안에서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보낸 국제 상속 관련 공식 문서입니다. 사장님의 친족 중 한 분이 지난 2월에 사망했고 사장님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불필요한 설명이 없었다. 마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판례를 설명하듯 명확했다. 그리고 여기. 그녀는 문서의 중간을 가리켰다. 이 부분이 마감 기한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그 전에 수령 확인과 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속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장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그가 낮게 말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죠? 유지윤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기회는 늘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저는 말에도 믿지 않는 세상에 익숙합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웃음도 노골적인 의심도 없었다. 대신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그 불편함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외면해 온 현실을 들추어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닮아 있었다. 최영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증명은 필요하죠.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유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죠. 그녀는 문서를 다시 펼쳤다. 제가 지금부터 이 문서를 끝까지 번역하겠습니다. 중간에 멈추셔도 됩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틀리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장민석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계속하세요. 유지윤은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를 풀어 설명했다. 헝가리 법률 체계, 상속 절차, 그리고 이 문서가 왜 중요한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5시 30분.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더 이상 그녀를 청소노동자로 보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믿은 사람도 없었다. 그 믿음이 무너지거나 완성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류지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진동은 아주 작았지만 회의실의 침묵 속에서는 선명하게 울렸다. 류지윤은 순간 멈칫했다. 문서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민석이 눈을 찌푸렸다. 전화 받으셔야죠. 류지윤은 고개를 숙이며 가방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빠르게 죄송하라는 말을 속삭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 끝. 창가에 선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병원에서 또 약을 안 준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인슐린 다 떨어졌는데 병원비 밀려서 못 준다잖아. 유지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조금만 기다려, 지수야. 오늘만 지나면 해결할 수 있어. 엄마, 진짜야. 그래, 약속할게. 그녀는 휴대전화를 끊고 가슴에 품은 채 몇 초간 눈을 감았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실의 소음, 시계 초침 소리,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고 목소리도 차분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서류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흐르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과 경계 속에 있었지만 그녀의 설명은 점점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고 있었다. 문서 해석이 끝나갈 무렵 장민석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로 하죠. 유지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서를 덮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거 뭔가 수상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 뒤에서 눈에 띄게 얼굴이 상기된 채 최영우가 들어왔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이분 진짜 교수였다는 증거 있습니까? 회의실은 다시 얼어붙었다. 솔직히 말해서 방금 했던 것도 외워온 거일 수 있어요. 헝가리어를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법률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어디 대학교였다고? 무슨 가르쳐?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요? 장민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최 대리, 그만. 아닙니다, 사장님. 지금 이 상황이 진짜라면 수십억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확인도 없이 믿을 순 없잖아요. 의지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지만 눈빛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건 묻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울대학교 동양어문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고려대학교 유럽어문학부에서 헝가리어 강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3년 전 학내 교수 중 한 명이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을 돈을 받고 조작한 것을 내부 고발했습니다. 그 일로 학과는 발칵 뒤집혔고 그 교수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학과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학생들도 피했습니다. 더 이상 강의를 배정받을 수 없었고 결국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그 이실은 정적이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최영우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보험이 필요했고 아이가 아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다만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의 경력이 지금의 제 가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노동자이고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이 끝난 순간 회의실 한켠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것은 천천히 퍼져나가 몇몇 이들의 손을 움직였고 곧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장민석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비서가 서둘러 다가왔다. 사장님, 부다페스트 쪽 변호사에게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답장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장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유 선생님, 번역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청소부라 부르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침묵이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해 온 진실이 눈앞에 놓였을 때 생기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장민석은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5시 45분, 남은 시간은 15분 남짓이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며 유지은을 바라보았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서에 대한 공식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유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다. 김비서가 급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화면에는 이미 회신용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다. 발신자 주소는 헝가리의 법무법인이었고 제목에는 그녀가 방금 읽어낸 단어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유지윤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장은 빠르게 완성되었지만 결코 성급하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 들어갔다.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상속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문장 구조였다. 회의실에 있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키보드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초침처럼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때 장민석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지금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헝가리 쪽에서 확인이 왔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산은 국가 귀속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단순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유지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초안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장민석 쪽으로 돌렸다. 이 문장은 상속 수락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장민석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췄다. 유 선생님.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예요? 지금 이걸 해주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는 경계도 의심도 없었다. 순수한 혼란과 당혹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윤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복수를 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은 오히려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이 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제 딸은 낙을 맞지 못합니다. 장민석의 눈이 커졌다. 무슨?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설명처럼 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장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겹쳐 지나갔다. 아침에 복도에서 했던 말, 청소 도구를 밀쳐내던 손짓, 그리고 지금 그가 의지하고 있는 이 여인의 손가락. 사장님,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장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지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작성한 문장을 끝까지 읽은 뒤 조용히 전자 서명 버튼을 눌렀다. 보내세요. 유지은은 잠시 화면을 확인한 뒤 마우스를 클릭했다. 메일이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시계는 6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결과를 기다리는 재판정 같았다. 그리고 곧 김비서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확인 메일입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헝가리 법무법인에서 수령 확인이 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누군가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몸을 기대는 소리들이 이어졌다. 장민석은 천천히 유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방황,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끄러움. 오늘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유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었다. 이제 가봐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병원에 가라 합니다. 장민석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필요한 지원을. 유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아침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다. 아무도 그녀의 등을 향해 웃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투명하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 유지은이 회의실을 떠난 뒤에도 아무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시계 초침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비서는 노트북을 닫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네요.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았다. 어떤 일은 끝났지만 어떤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장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고 빌딩 사이로 자동차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퇴근을 서두르고 길거리의 소음은 변함없이 존재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소음에서 멀어진 느낌이었다. 사장님.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퇴근하시죠. 장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 의자에 천천히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머리를 숙였다. 김비서. 네.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 질문은 새삼스러웠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어조는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에 가까웠다. 출근 시간에 얘 바닥을 닦느냐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얘 닦냐고. 김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아버지 직업을 창피했던 걸까? 그 말에 김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어렸을 때. 장민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구청 청소 노동자였어. 새벽마다 나보다 일찍 나가서 거리 청소하고 여름에는 하수구 뚫고 겨울에는 언도로에 소금 뿌리시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오래된 슬픔이 감돌았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는 게 싫었어. 친구들이 볼까 봐. 같은 반 애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버지를 보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만 했어.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어.
남들보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말끔한 옷 입고, 냄새나는 현장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 그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청소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내 모습이 마치 어릴 적 나를 무시하던 아이들하고 똑같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김 비서. 네, 사장님. 오늘 나한테 보여준 건 번역 실력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뭔가 짙은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감정만큼은 함께 느끼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장민석의 말은 혼잣말 같았다. 남한테 존경받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 그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깔보이지 않기 위해 버텼던 것뿐인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사과해야겠어. 김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과요. 그래, 공식적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바라봤는지, 이제는 누군가는 말해야 돼. 직원들 반응이. 상관없어. 그의 말은 단호했다. 이 회사가 돈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충격이겠지.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오늘이 아니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장민석은 천천히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고 전등은 절전 모드로 흐릿하게 켜져 있었다. 복도 끝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깔끔한 양복, 반듯한 자세, 성공한 경영인.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쩌면 이제서야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혼자 자신의 차에 앉아 핸들을 잡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부끄러움은 때때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바뀌기 위한 유일한 시작점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에스웰 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일찍 분주해졌다. 직원들은 출근 시간보다 10분은 일찍 도착해 서로 눈치를 보며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어제 벌어진 일은 이미 사내 메신저와 소문을 통해 퍼질 만큼 퍼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마치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지윤은 늘 그렇듯 회색 유니폼을 입고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동작은 어제보다 느렸다.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밤새 병원에 다녀온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마음속에 자리한 질문 때문이었다. 어제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녀는 상속 문서를 번역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을 포함한 이 회사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똑똑히 보았다.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수십 번 던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민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얼굴에는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깔려 있었다. 직원들은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는 분명 달랐다. 전 직원 공지입니다. 그가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말했다. 지금부터 회의실에 모여 주십시오. 웅성거림이 이렇지만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층 대의실로 이동했다. 유지은도 청소 도구를 정리한 뒤 뒤쪽 문 옆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이 자리에 자신이 있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회의실이 가득 찼다. 장민석은 단상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일부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어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다. 어제 저는 한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직무와 예모, 위치를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다. 유지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내렸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분은 유지은 선생님입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우 선생님은 어제 이 회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누군가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장민석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들어 보렸다. 유지은 선생님께 회사의 공식 제안을 드립니다. 국제법률 및 언어 자문 책임자.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시선이 유지은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회색 유니폼이 회의실의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사장님.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긴장했다. 이 자리는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기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이 회사의 청소 노동자들, 경비원들, 계약직 직원들,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요구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장민석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회사 차원에서 즉시 논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유지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마음속에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조용한 박수가 울렸다.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그 박수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 SL 그룹에서 내려진 선택은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야 또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만난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 류지윤은 잠시 복도에 멈춰 섰다. 박수가 끝난 뒤에도 귀 안쪽이 웅웅 울리는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몸에 실려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유 선생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재무팀의 성주임이었다. 그는 평소라면 그녀를 그냥 지나쳤을 사람이었다. 아까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많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유지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감사나 감동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장민석은 곧바로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명확했다. 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의 근무 조건, 임금 체계, 그리고 호칭 문제였다. 일부 임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대표님,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외주 계약이라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장민석은 그 말을 끊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직접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외주 업체와의 재계약 조건 수정, 최저임금 상향, 휴게 공간 개선, 그리고 모든 근무 인력에 대한 실명 호칭 사용. 서류 위의 글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같은 시간 류지윤은 병원에 도착해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수는 침대에 누운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 회사는 어땠어? 류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조금 달랐어. 그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아직 결과보다 안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숨을 곳은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장민석은 유지윤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우 선생님, 약속드린 건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보상 건도. 그는 재무팀에 직접 지시해 5천만 원을 즉시 이체하도록 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금이 아니라 약속의 증명이었다.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근무 환경 개선 및 조직 문화 개편 안내. 직원들은 그 공지를 읽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일부는 환영했고 일부는 어색해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지윤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새벽 첫차를 타지 않았다. 대신 오전 9시 단정한 옷차림으로 회사에 들어섰다. 여전히 복도는 같았고 창문 밖의 풍경도 같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달라져 있었다. 우 선생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헝가리에서 추가로 도착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상소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고 그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회의 중 장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지윤은 서류를 살펴본 뒤 차분히 의견을 말했다. 법률적 위험, 절차상의 주의점,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까지. 회의가 끝난 뒤 몇몇 직원들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유지윤은 그 말을 받아들이되 오래 붙잡지 않았다. 사과는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행동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회사 건물 1층에서 청소 직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여전히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아니, 지윤 씨. 그 호칭에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그렇게 부르세요. 그녀는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휴게실이 좋아질 거라는 말, 근무표가 조정될 거라는 말,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류지윤은 버스 창가에 앉아 어둑해진 서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바쁜 도시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이름을 되찾았다. 청소부도 교수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다른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SL 그룹 본사 앞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계절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고 회사 역시 겉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바쁜 사람들, 빠르게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유리벽에 반사되는 도시의 빛,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유지윤은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회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재킷과 단정한 셔츠, 오래전 강단에 섰을 때 입던 옷과 크게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과거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이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숨길 것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본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그 인사는 가장되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던 자신.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수많은 밤과 선택이 놓여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헝가리 상속 절차에 관한 최종 보고가 진행 중이었다. 유지윤은 자료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법률적 리스크, 다음 단계,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 누구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문성은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장민석은 그녀를 따로 불렀다. 유 선생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 묘에 다녀왔습니다. 유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었더군요.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덕분에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유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장님, 깨달음은 늦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늦는 겁니다. 장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충고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그날 오후 유지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건물 뒤편 휴게실로 향했다. 청소 직원들이 쉬는 공간이었다. 새로 놓인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정수기.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호였다. 지은 씨.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몰랐어요. 다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퇴근길, 그녀는 오랜만에 회사 건물 로비 한가운데에 섰다. 사람들의 흐름을 가로막지 않고 피하지도 않은 채 그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는 곳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딸의 숙제를 도와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수는 이전보다 얼굴빛이 좋아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엄마. 아이가 말했다.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유지윤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엄마처럼 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돼. 그날 밤 유지윤은 창가에 서서 불 꺼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꺼지고 켜지며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걷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내일을 준비했다. 특별할 것은 없었다. 다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청소부도 교수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었다.